안녕하세요.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에서 오늘은 새끼손가락 베어쓴 혈서 5.16 군사정변에 씨앗되어 통치 18년 동안 삶 던져서 나라 세운 혁명가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박정희가 새끼손가락 베어쓴 혈서 5.16 군사혁명 정변의 씨앗이 되다입니다. 박정희는 대구 사범학교 졸업 후 문경 공립보통학교에 부임해 아이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면서도 군인의 꿈을 향한 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민지의 가난한 청년이 그 꿈을 이루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일제가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 일대를 점령하고 다음 해 관동군을 앞세워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우면서 도약의 꿈을 꾸던 식민지 청년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일제가 만주국을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일본족, 조선족, 만주족, 한족, 몽골족의 협력과 화합, 5족 협박 기치를 내걸고 조선인과 한족, 만주족 출신들의 등용을 장려하면서입니다.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도 능력만 있으면 만주국에서 행정기관의 고급 관리나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 같은 큰 회사 직원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건국대학, 군관학교 등 각종 인재 양성기관도 설립되었기에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군인의 꿈을 버리지 않은 교사 박정희는 입신 출세의 신천지 만주로 갑니다. 이 시기 만주는 입신 출세의 신천지였습니다. 일본 본토 출신뿐만 아니라 조선과 중국, 몽골에서 야망을 품은 젊은이들이 몰려들어 동양의 엘도라도, 동양의 서구라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조선 반도 남쪽 끝에 위치한 목포 상업고등학교에 다니던 김대중이 만주 건국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3학년 때 진학반으로 옮긴 것도 1940년 전후에 이 같은 만주행 열기의 영향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잡지 삼천리 1937년 5월호에서 만주국에서 활동하는 인물이라는 기사에서 만주국 행정기관의 관리나 관동군, 영사관, 경찰, 중앙은행, 법조계, 학교, 언론기관에서 활약하는 조선인들을 소개했습니다. 셋째 형 박상희 집에 드나들며 다양한 서적과 잡지를 접했던 박정희도 이 기사를 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사가 아니더라도 박정희는 이미 만주국 군관학교에 조선인 출신도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1935년 대구 사범학교 4학년 수학여행 때 만주를 처음 가봤습니다. 수학여행단은 지금의 장춘의 관동군 사령부도 견학했는데 대포, 탱크 등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신무기들을 구경했습니다. 만주국은 군 지휘관 양성을 위해 2년제 지금의 심양과 군관학교, 그 정식 명칭은 만주국 중앙 육군훈련처를 설립해 운영 중이었는데 박정희는 수학여행 중 이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박정희가 문경 공립고등학교에서 안정된 교사 생활을 하다가 만주행을 결행한 배경을 놓고 교장과의 불화, 지역 일본인 기관장들과의 다툼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건들보다는 박정희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군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견해가 더 타당성이 보입니다. 나이가 많아 만주 군관학교에 갈 수 없었던 박정희. 그가 짜낸 아이디어는 문경 공립보통학교에 부임한 지 2년이 되던 1938년 하반기 박정희는 마침내 만주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나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만주군 군관학교 모집 조건에 해당하는 연령을 넘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숙직실에서 함께 기거하던 유정선 교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상의하다 혈서를 써서 보내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박정희는 면도칼로 새끼손가락을 베어 충성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며
개인의 이익을 버리고 공공대의를 받든다. 즉 진충보국 멸사봉공이라고 썼습니다. 이 혈서를 동봉한 편지를 만주국 치안부 군정사 직목과 담담부스로 보냈습니다. 이 혈서 문구는 훗날 박정희의 친일 행적을 언급할 때 자주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인의 꿈을 이루려는 식민지 청년 교사 박정희의 절절한 심정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이 혈서 편지 사연은 만주신문의 혈사 군간 지원 반도의 젊은 훈도로부터라는 제목으로 보도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는 당국이 이 청년 편지에 감격했지만 정중히 사절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혈서 청원 자체로 입학시험 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범학교 시절 교련 주임의 도움으로 군관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만주국을 움직이는 관동군에 가 있던 대구 사범 시절의 교련 주임 아리카와 게이치 대자와 간도 특설대 소속 강재호 대위 등의 도움으로 박정희는 군관학교 입학시험 응시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는 1939년 10월 만주에서 신경 군관학교 시험을 치렀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박정희는 문경으로 돌아와 교직을 마무리하고 다음해 4월 신경 군관학교에 입학해 만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건설부 장관을 지낸 이한림 전 육군 1군 사령관, 그는 함경남도 안변 출신으로 만주 신경 군관학교에서 박정희와 동기였습니다. 봉천 군관학교 대신 새로 설립된 신경 군관학교는 그해가 2기 모집이었는데 조선인도 포함 만주 기통인 만개 240명, 1개 240명을 뽑았습니다. 박정희는 만개 240명 중 15등을 차지했습니다. 동기생 중 조선인은 이한림, 김묵 등 11명이었습니다. 1기 선배 중 조선인은 이주일, 박임항, 방원철 등 14명이 있었습니다. 만주 군관학교 1기에서 7기까지 조선인은 모두 48명이었습니다. 선후배로 얽힌 이 인막은 박정희가 훗날 대한민국 군에서 뿌리를 내리고 생존하여 5.16을 거쳐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단단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만주 인맥 범위를 신경군관학교 전신인 2년제 봉천군관학교 인맥까지 확대하면 규모가 훨씬 커집니다. 훗날 박정희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정일권, 백선엽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가운데 남로당 가입과 여순 반란 사건에 연루돼 대대적인 숙군 수사 때 상당수가 숙청되었는데 박정희 자신도 남로당 가입이 문제가 되어 사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가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구명에는 만주 및 일본 육사 인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만주군 인맥이 박정희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만주행은 박정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는데요. 이때 형성한 만주군 인맥은 5.16 군사 정변을 결행하는 기반이 되었고 집권 후에는 중요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박정희의 만주 인맥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주국은 일본 광동군 엘리트들과 야심에 찬 젊은 관료들이 주도한 통제 경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자원과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여 단기간에 고도 성장을 이루어 만주국을 대륙 침략의 병참기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이끈 핵심 인물이 기시 노부스케 훗날 일본 총리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당시 그는 만주국 총무청 차장으로 국가 운영의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 9월 청와대에서 기시 노부스케 전 일본 총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만주국의 설계자로 평가받는 인물로 박정희가 한일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인맥이 되었습니다. 박정희가 신경 군관학교에 입교한 1940년 4월 기시 노부스케는
본국의 상공성 차관으로 복귀해 전시 총력전 체제의 핵심인 경제 신체제 확립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치 18년 3 던져서 나라 세운 혁명가 박정희입니다. 최광 대구 대학교 경제경영학부 석자 교수인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에 의하면 누가 위대한 지도자인가입니다. 가장 낙후된 나라를 가장 역동적 나라로 이끌다 에서 이순신과 나폴레옹을 우상으로 삼았던 소년, 원대한 비전 품고 사심없이 자기 희생한 지도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된 새마을운동, 산업화 없이 민주화 없어 민주화 실질 공로는 박정희,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외친 혁명가 박정희. 그 외국 지도자들은 온통 박정희 얘기뿐이다. 1998년 건국 50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은 건국 이후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이고 어느 대통령이 추진한 것인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0가지 업적 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것이 4개나 됩니다. 대한민국 50년 역사상 제일 가는 큰 업적은 박 전 대통령이 심려를 기울였던 새마을운동이고 3위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7위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리고 5.16 혁명 이후의 행정개혁이 9위로 나타났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새 역사를 창조하자고 1969년 1월 1일 그 휘호를 적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통치 18년간은 통상의 대통령 통치가 아닌 혁명과 박정희가 자신을 조국에 바친 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진면목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통상적 기준이 아닌 혁명과 박정희를 전제로 평가할 때만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 시절 박정희는 병정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동네 아이들을 모아 대장 노릇을 하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는 저 아이는 군인이 되려나 보다 하고 말하곤 했답니다. 그의 가슴속에는 2명의 영웅 이순신과 나폴레옹이 있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었던 춘원 이광수가 1931년 5월 30일부터 이듬해 4월 2일까지 동아일보의 소설 이순신을 연재했습니다. 뒤에 군 생활하며 이순신 장군의 난중 일기를 읽었겠지만 춘원의 소설 이순신은 소년 박정희에게 멸사봉공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항상 나라를 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했던 셋째 형 상희가 빌려온 책 나폴레옹 전기를 읽은 후 소년 박정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신조로 프랑스를 이끌었던 나폴레옹의 도전 정신을 이어받아 계측 정신과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조갑재 다컷 대표는 나폴레옹의 박 전 대통령의 삶에 미친 영향력을 두고 박정희와 그의 우상 나폴레옹의 생애를 비교하면 놀라운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식민지에서 출생했다는 것을 필두로 해 두 사람의 공통점은 10가지에 달합니다. 훌륭한 어머니의 영향력, 어린 시절의 병정놀이, 작은 키, 박정희는 164cm였고 나폴레옹은 167cm 정도였습니다. 사관학교 교육입니다. 나폴레옹은 2곳의 사관학교를 다녔고 박정희는 3곳의 사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포병 출신이고 구테타로 집권한 분들이고 비슷한 집권 기간입니다. 나폴레옹은 16년, 박정희는 18년 등을 포함 두 사람 각기 근대 국가의 초석을 놓은 점, 그리고 이혼 경력과 비극적 죽음 뒤의 재평가도 공통적입니다. 두 사람의 본질적 유사성은 그들이 성장하는 시대정신이라고 조갑재 대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대혁명으로 고양된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시켜 국민군을 조직하고 이를 배경으로 전 유럽의 혁명 정신을 전파하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박정희는 4.19 혁명으로 부풀려진 국민의 기대와 열정을 장면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정권을 탈취해 국가 근대화를 향해 국민적인 에너지를 동원한 사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군인 출신으로서 이순신 장군의 구국활동, 상무정신 그리고 불굴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의 임기 중 이순신 장군을 성웅으로 추앙하는 대규모 숭모사업을 추진했고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 행사에 18년 임기 중 14차례나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아산 현충사 성역화 사업과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건립 그리고 충무공 탕신일 제정 그 현재의 백원주와 안면과 구 500원권 지폐에 이순신 장군 넣기 등 여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원대한 비전 품고 사심없이 자기를 희생한 지도자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뛰어난 지능을 가졌고 무엇이든 신속히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었습니다. 집념이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지도자였습니다. 사심없는 자기 희생적 지도자로서 생전에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방종에 빠지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정력을 쏟아부었으며 검소하게 살았지만 비전은 원대했습니다. 청렴했고 부패했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집권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친인척이 서울에 올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청와대로 초청한 적도 없었고 단 한 푼의 재산도 자손에게 물려주지 않았고 특혜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사후 남긴 것은 5.16 혁명 당시 소유했던 집밖에 없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와 청렴성과 관련해서 많은 사례가 회자되지만 각기 한 사례씩을 소개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어머니 같은 자신을 키운 누나가 있었습니다. 당시 누나는 경제적으로 무척 어렵게 살아 유경수 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 모르게 누나의 아들인 조카에게 택시 세대로 먹고 살도록 주선을 해줬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박 전 대통령은 친구이기도 했던 담당 비서관을 파면하고 택시를 처분함과 동시에 누나와 조카를 고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누나의 원망을 들은 박 전 대통령은 누님, 제가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때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냉정하게 외면했다고 합니다. 미국 한 방위 산업체의 사장이 한여름에 박 전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집무실에 에어컨을 켜지 않고 일하는 모습에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사장은 자기 회사의 무기 구입에 고마움을 표하고 작은 성이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의 내용을 확인한 후 대통령은 사장님 하나만 물읍시다. 이 돈 정말 날 주는 것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들어주겠소. 이 돈의 가치만큼의 무기를 가져오시라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성공적 나라 운영의 핵심은 그의 용병술에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탁월했고 발탁한 사람들 하나하나가 나라 운영의 기동 역할을 했습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썼고 기용한 사람을 믿고 맡겼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상대가 누구든 그의 말을 늘 기울여 들었습니다. 친인척이 이권이나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모든 정책을 사전에 잘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란 말을 언급한 적은 없지만 경제정책의 경우 결과적으로 볼 때 사유재산권의 확립과 선택의 자유를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성을 존중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총동원했습니다. 정부는 기업 협력 체제를 구축해 장애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 주었습니다. 기업가들을 격려하고 도왔으며 뇌물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장주의자였습니다. 그의 현장주의 원칙은 명령은 5%, 확인과 감독은 95%로 확인됩니다. 최대 공로는 하면 된다는 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의 결과로 한강의 기적이 창출됐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박 전 대통령의 치세를 국가주의나 개입주의로 지칭하나 이는 표피적 관찰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괄목할 만한 고도 성장과 새마을운동의 놀랄만한 성공의 배경에는 자율화, 개방화의 논리가 구석구석에 배어 있으며 채찍과 당근을 적극 활용한 시장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누구라 인생은 처음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작사 박정희, 작곡 박정희가 한 오아시스 합창단의 새마을 노래가 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단연 가장 낙후된 나라를 가장 역동적 나라로 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압축적 산업화와 경제 발전입니다. 이는 절대 빈곤을 탈피하고 대한민국을 현대적인 산업국가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중요성이 큽니다.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총 4차까지 1981년까지 이어진 대한민국을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시킨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초기 계획은 수출 정대와 공업 고도화를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정부는 강력한 동지력을 바탕으로 자원과 인력을 특정 산업 부문에 집중시켰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집중은 압축 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계획이 추진되면서 정책 이념은 점차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3차 경제계획은 1972년에서 76년까지 때 초기 성장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성장과 안정, 균형의 조화를 이념으로 삼았고 자립적 경제 구조 달성 외에도 지역 개발의 균형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4차 경제계획은 1977년에서 81년에 이르러서는 성장과 형평, 능률을 이념으로 내세우며 자력 성장 구조 확립과 함께 사회 개발을 통한 형평 정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애국심으로 나라를 살리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대한민국의 천지개벽을 일으켰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는 1950년에서 60년대 에르하르트 수상이 만든 라인강의 기적의 서독과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 급성장해 G2가 된 일본, 그리고 1965년 독립 이후에 1999년까지 리콴유 총리의 지도하에 급성장해 세계
상위 수준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를 자랑하는 싱가포르와 1인당 국민소득이 1990년 1만 달러에서 2021년 10만 달러로 급부상한 아일랜드 등이 있습니다. 네 나라보다 더 열악한 여건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네 나라의 경제 기적을 뛰어넘어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강의 기적을 창출했습니다. 1961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이 82달러였었는데 1979년은 1546달러로 증대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총생산 GNP의 경우는 1961년에 20억 달러에서 1979년 630억 달러로, 수출은 같은 기간에 4,100만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증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집권 초 남과 북의 1인당 GNP가 82달러 대 320달러로 북한이 월등히 앞섰으나 집권 9년 만인 1970년 남북의 1인당 GNP는 역전됩니다. 1995년 세계은행이 한국을 원조 대상국에서 제외했고 한국이 2009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산하개발원조위원회에서 24번째 회원이 됨에 따라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4회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된 새마을운동입니다. 60대 이하는 잘 모르겠지만 70대 이상이 향수에 젖어 선풀에 기억하는 것이 박 전 대통령 시절의 새마을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을 설명하기 전에 외국의 저명한 두 학자의 관찰과 새마을운동의 세계적 명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삭스 콜ум비아대 교수는 한국의 성공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새마을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은 세계 빈곤 퇴치의 모범 사례다. 가난한 국가들이 새마을운동으로 빈곤을 퇴치한 한국을 본받으면 2015년까지 지구촌의 빈곤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2025년이면 대부분의 빈곤을 퇴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강대국의 흥망을 저술한 역사학자인 케네디 예일대 교수는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한국이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으로 불과 20년 만에 세계적인 무역국가가 됐음을 경이롭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개발도상국 중 대표적 성자로 한국의 박정희 시대를 지목한다라고 해 한강의 기적이 새마을운동 덕분임을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적 가운데 가장 널리 세계적으로 유표된 것은 새마을운동입니다.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국가의 발전 모델 본보기로 삼았고 2013년에는 이순신의 난중일기와 더불어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유엔과 중국의 덩사오핑이 벤치마킹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덩사오핑은 새마을운동 관련 서적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당 간부들에게 나눠주며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2008년 한국갤럼에 의뢰해 실시한 건국 60주년 특집 여론조사에서 새마을운동이 40.2%, 건국 60년간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969년 8월 초 시해 현장을 시찰하기 위해 부산으로 가는 중 철도변에 있던 경북 청도군 신도 1, 2마을을 보게 됐습니다. 아주 잘 정돈되어 있고 깨끗한 마을을 보고 기차를 후진시켜서 시찰했습니다. 살림은 우창했고 말끔하게 개량된 지붕과 잘 닦인 마을 안길에 박 대통령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해 현장을 마을 사람들이 합심해 복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마을은 1957년부터 독자적으로 마을 환경을 개선해 왔습니다. 이 마을과 관련한 모든 것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었고 신도 1, 2는 새마을운동의 효시가 됐습니다. 1970년 4월 22일 전국 지방장관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4천년 묵은 가난을 몰아내도록 의욕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먼저 농촌의 생활 환경을 바꾸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부터 벌려봅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불러일으킨 잘 살아보자는 마음가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1971년 전국에 33,267개의 리와 동해 시멘트 335부대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시멘트로 동네를 적극적으로 개선한 마을을 선별해 시멘트와 철강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전기를 가설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마을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새마을운동에 적극 동참하게 했던 것입니다. 1차 연도에 실적이 좋았던 16,000개 마을의 시멘트와 철근 1톤씩을 배분했습니다. 새마을 사업의 관심도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참여도에 따라 기초마을, 자조마을, 그리고 자립마을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경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잘하는 마을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해주자 자연히 경쟁의식이 생겨났습니다.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두둑히 주고 마을에 전기를 설치해주는 등 문화생활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좁은 도로를 넓히고 교량을 건설하거나 뚝을 보수해 마을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에는 전국 농가의 초가 지붕이 사라지고 함석화, 슬레이트, 기와 등으로 대체됐습니다. 1979년에는 전국 농가에 상수도가 설치됐고 식수가 원활히 공급돼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소득 증대 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사고를 혁신적으로 바꾸었으며 소득도 증대되었습니다. 실제로 농가의 평균 소득은 1970년 25만 원에서 10년 후인 1979년에는 233만 원으로 10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도시와 직장으로 확대돼 전 국민이 근면, 자조 협동을 생활화하는 의식개혁운동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가난한 농촌을 구하기 위한 사상 및 계몽운동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왜 성공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첫째 요인은 차별적 지원이었습니다. 자칫 재정 지원에 의한 정부의 개입은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마을운동이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은 차별적 지원이 더 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웃마을과 새마을 혁신을 경쟁하는 기업가로서 새마을 지도자를 양성한 것입니다. 행정체계 속의 이장과 별개로 각 마을에는 새마을 혁신을 주도하는 새마을 지도자를 뒀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마을을 공유재산과 공동사업의 주체, 즉 법인으로 재편성했는데 새마을 지도자는 법인의 지도자였습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이장이 아니라 새마을 지도자가 마을 혁신 경쟁을 주도했다는 것은 민간기업이 중화공업화를 수행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새마을운동은 결과적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농촌의 소득이 증대되고 마을이 정비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면서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새마을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했고 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더불어 한국이 근대화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 전략가이자 미래학자 칸은 1976년 출판된 저서 세계 경제 발전 1979년과 그 이후에서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과 새마을운동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10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산업화 없이 민주화 없고 민주화 실질 공로는 박정희다. 최근 지식인과 정치 지도자 대부분이 우리는 먼저 산업화에 성공했고 이어 민주화에 성공했기에 이제 선진화를 지향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언론이나 일반인들도 대체로 이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유신 체제를 근거로 그가 독재자였으며 인권을 탄압해 대한민국 민주화에 크게 역행한 것으로 지적하기 일쑤입니다.
우리 현대사는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의 세 단계로 인식하는 것은 사실상 역사학파나 마르크스주의의 역사 발전 단계론적 사고와 맥을 같이 합니다.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에 입각해 인류 역사가 원시 공동사회에서 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세 자본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로 발전해 나간다는 마르크스의 과학적 세계관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잘못된 견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최근 역사를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라는 새 발전 단계로 인식하는 것도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민주화에 대해 살펴보면 유신체제로 대표된 굴곡된 비민주적 통치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우리는 민주화 운동으로 불러왔습니다. 1980년대에 군사 독재에 항거해 대통령 직선제가 정치되고 유신체제가 사라진 것을 우리는 민주화라 인식합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탄생으로 민주화가 완결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철장을 오간 사람들을 민주화 투사라고 부르고 이들 일부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하고 포상까지 했습니다. 민주화 투사들이나 그 후예들이 지난 40여년간 보여준 반민주적 작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인과 국론 분열을 초래해 대한민국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지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단 하나의 님 찾아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나밖에 몰랐던 그 사람 내 곁을 떠나 어렵네. 다시 전의야만 남겨둔 채로 내 곁을 떠나 버렸네. 어려 세상을 살아 나 갔어 내 너를 곁을 Insolvent. 비비었어 뭐야 버려 네 찾아 나는 가리라. 네.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 날 두고 떠나갈 줄 이렇게 너를 쉬고 내 곁을 떠나버렸네. 어야 사랑할까 따라도 네 아니 낯을 그가 길었어 오야 오야
닌 따뜻한 그 아리랑 예, 대한민국 민주화의 진짜 주인공은 건국과 전쟁 와중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 고군분투한 이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기초로 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자체가 5천년 역사에서 가장 큰 민주화 작업이었습니다.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시대를 거치면서 탄생한 다소 굴곡된 정치 체질을 바로잡은 것이 한국 민주화의 핵심이고, 이를 대단한 것으로 인식하는 건 매우 잘못된 인식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공산주의와 정점에 달했던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 극심한 혼란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한 위협이 없었다면 1980년대 민주화가 가능했을까요? 정부 수립 후 2년이 안 된 시점에서 북한 공산 세력이 무력 도발을 했을 때 이를 격퇴시킨 그 고군분투가 어쩌면 건국 이후 우리나라 민주화의 두 번째 초석이 아닐까요? 언제나 남한을 적화시키겠다는 야욕에 불타있던 북한 공산 세력에 대항해 박 전 대통령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우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재하기는 할는지 의문입니다. 산업화라는 말 자체는 분명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산업화를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과 연계해 사용할 때는 주의를 요합니다. 박 전 대통령 시대에 산업화가 달성됐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 인식인데 과연 그러한가요? 단순한 산업 구조의 변화만을 살피면 산업화는 1980년대 후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이른바 탈산업화 과정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산업화가 달성됐다는 것은 물론 단순히 산업 구조가 변화됐음을 지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존이 문제였던 보릿고기를 넘어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질 만큼 소득이 증대한 현상을 산업화로 표현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용어나 개념을 찾아야지 산업 구조의 변화를 지칭하는 산업화란 용어나 개념을 사용해 박 전 대통령의 취직을 산업화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를 추구한 것이 아니고 당군 이래 최대 과제였던 우리의 가난과 빈곤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보릿고기를 넘어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질 만큼 소득이 증대한 현상을 산업화로 정의했을 때 그 산업화는 저절로 민주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배고픔이 해결돼야 민주화가 가능합니다. 민주화는 산업화를 가져오지 못하지만 산업화는 민주화를 가져옵니다. 18세기 초중반에 산업화가 진행됐기에 18세기 후반 시민혁명이 전개됐습니다. 산업화로 소득이 증대되면 자연스레 민주화 욕구가 분출됩니다. 1980년대 빈곤에서 벗어나 먹고 살만하게 되자 비로소 중산층 화이트칼라 직장인들이 민주화를 위해 아스팔트로 나섰던 것입니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결코 독재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박정희가 인권 탄압을 했느니 독재자니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는 진정으로 국력을 키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토플러는 민주화란 산업화가 끝나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자유화란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제한된다. 이를 독재라고 매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박 전 대통령이 영도한 경제 발전에 의해 촉발됐고 민주화 세력 자체도 소득 증대에 따라 양성됐기에 박 전 대통령이야말로 한국 민주화의 실질적 최대 공로자입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외친 혁명가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은 스스로 역사에 자신이 어떻게 평가받고 어떤 인물로 기억되길 바랐을까요? 어떤 칭호가 그에게 가장 어울릴까요? 그가 맡은 직책 그리고 그가 한 일과 연관지을 때 박정희는 사안에 따라 대통령, 정치가 지도자로 지칭하면 될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삶을 나름대로 관조해 본 필자로서는 혁명가 박정희라는 칭호가 가장 어울린다고 길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희를 혁명가로 바라볼 때만이 그의 삶이 전체로 그리고 제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연설과 정책 기조, 남긴 어록을 통해 그가 바랐던 자신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과 가난으로 피폐했던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을 통해 경제 대국으로 이끈 지도자, 국민을 보릿고개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준 지도자, 조국 근대화를 이룩한 지도자다. 그리고 둘째는 냉전시대에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한 강력한 지도자, 강한 국가 건설의 설계자, 나라를 지킨 강력한 지도자다. 셋째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이다. 선진국의 1세기 뒤떨어진 것을 우리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회복하자라는 어록에서 보다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국민을 독려한 지도자,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과감하게 추진한 행동하는 지도자,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긴 실천가입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라는 말은 사실 일본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유신 3글 중 한 명인 오쿠보 도시미치가 한 말입니다. 오쿠보의 부국 강병 정책과 사명을 깊이 연구한 박 전 대통령은 두 계제에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외쳤습니다. 첫째는 1968년 경부선 고속도로 기공식 때 반대가 심하자 나의 시대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후일 나의 무덤에 침을 뱉어도 좋다라며 자신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 둘째는 운동권 민주화 신봉자들입니다. 호시탐탐 적화야욕으로 남한의 전복을 누리는 공산주의자들, 산업공상의 뒤처진 사고에 함몰된 먹물들에게 풍전등화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유신체제밖에 없음을 알리고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외치며 고독하게 유신을 선언했습니다. 1차의 서재에는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을 때 사온 휘호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가 걸려 있습니다. 그는 1963년 8월 30일 군인으로서 마지막 전역식에서 다시는 이 나라에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군복을 벗고 정치에 투신할 때부터 이와 같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헌신을 강조해 왔습니다. 유신체제 하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던 시기인 1974년 5월 20일에 쓴 휘호로 이것은 자신의 통치 행위가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한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외국 지도자들은 온통 박정희 얘기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월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수출 지상주의와 경제 성장에 대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외국에 다녀보니 외국의 지도자들이 온통 박 전 대통령 이야기뿐이더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찬사는 차고 눈썹니다. 먼저 학계나 전문가 집단이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인류가 이룩한 성과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술은 바로 박 전 대통령의 위대한 지도력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이다라고 피터 드러커 뉴욕대 교수가 말했습니다. 누구도 심지어 슈페트도 한국이 첨단 전자기술 분야에서 미국, 일본과 어깨를 겨루리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대추진 유신체제에서 중화공업 후 한국은 종합적 산업구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그것은 대성공이자 한국의 독립선언이었다. 한국인들은
이후로 어깨를 펴고 자신만만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됐다. 바로 이것이 박정희를 전후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도자로 만들겠다고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한국이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으로 불과 20년 만에 세계적인 무역국가가 됐음을 경이롭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개발도상국 중 대표적 성자로 한국의 박정희 시대를 지목한다며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도 말했습니다. 박정희의 역사적으로 가장 큰 고문은 그의 뛰어난 지도력으로 한국을 저개발의 농업국가에서 고도로 성장시켜 공업국가로 변모시킨 것이다라며 앨리스 엠스텐 교수도 말했습니다. 박정희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도 없다. 박정희는 헌신적이었고 개인적으로 청렴했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일신을 바친 지도자였다며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교수도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나의 인식과 평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립된 것입니다. 하나는 그의 탁월한 정치적 경륜과 철학에 건강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의 훈훈한 인간성에서 느껴진 것입니다. 그에게서 느낀 나의 감정은 자기 조국을 위해서 진정으로 노심초사하는 정치인이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 지칭하는데 조금도 인색할 수 없다라며 리처드 스틸웰 전 유엔군 사령관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광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석좌 교수인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입니다. 참고로 구미 상무동 일대에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역사 자료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한 곳에 있어 당일 코스로 둘러보기 참 좋은 곳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박정희가 작사 작곡한 새마을 노래가 되겠습니다. What was it? That only wins on sad cheesy lungs of wings lungs fly off how to sing of me so yes or then is a serious man. Well, I think the has all was it's on my table long time. And then start all it is all and the balls. It was all it's a and the thing. No. So I'm sorry, so Christian so and you stand in so wings but so the feeling was all about sending to us it's saying say more and I'm sorry even when such sound takes on so it's a goal in mind present but living so maintain box well move all by us. 예, 이어서 조항조의 돌릴 수 없는 세월이 되겠습니다. Finally, pen, 1, 8, 2, E, bang, boom.
어디에 창두 그대 모습 지긋집 바라봅니다. 함께한 나를 못하고 멈추건 왜 꽃피운 나를 만나듯 모든 걸 맡긴 사랑이 때론 성을 태두고 떠나지 않은 사랑 왜 사가졌나요 이밤 저리 가요 왜 태어나요 더만 내 없는 세월에 어디버리 가요 반트 눈물이 흘러요 이러셔야 됐을 때다. 철없던 나를 만나 손만 있어 그 사랑을 그 모두가 날 떠나도 믿어준 사랑 왜 사가졌나요 이밤 소리 신가요 왜 사가졌나요 더만 비난 미스터리 엄파도 세월에 머리 가요 너희 머리 가요 대신 무슨 담다주나라가 살게 한 사람이요 Something. Good. Like. Wait. That's a chicken. 어디에 창두 그대 모습 지긋집 바라봅니다. 함께한 나를 못하고 멈추건 꽃피운 나를 만나듯 모든 걸 맡긴 사랑이 때론 성을 태도 떠나지 않은 사랑 왜 사가졌나요 이밤 저리 가요 왜 태어나요 더만
없는 세월에 이뿌리 나요 point 눈물이 이것을 그래서 오늘 철없던 나를 만나 물성만 있어 그 사랑은 그 모두가 날 떠나도 믿어준 사랑 왜 다가졌나요 이밤 소리 시간요 왜 서툴러요 없는 세월에 우리 가요 눈물이 흘러요 다시 당겨주는 살게 한 사람이로